2월 PPI 전쟁 전이고 유가 급등하기 전인데 예상치를 갖다가 너무 2배 정도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주 진짜 그야말로 슈퍼위크였는데 FMC 다음에 순서상으로 영란은행 먼저 나와. 그다음 20이 나왔고 뭐 BOJ도 했고 다 뭐 동결이긴 합니다만 뉘앙스는 매파적이었단 말이죠. 중앙은행들이 나중에 가서 실수가 될지 유가가 높고 가스 가격이 높아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알기 힘든 거고 전쟁을 제외하고 봤을 때 물가 인플레 압박이 2022년보단 지금이 현저히 낮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장기금리가 아주 발작적으로 급등을 하고 중앙은행이 급하게 긴축에 엑셀을 밟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022년처럼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진폭이 컸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력을 보여준 거는 전쟁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히 낮다는 게 저는 글로벌 주가에 어느 정도 좀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무너지는 쪽으로. 지금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박균 센터장님의 뷰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이거 전쟁 관련한 우리 주시장. 지금 우리가 3월 들어서 예. 뭐 우리 시장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300에서 뭐 6,300 갔다가 조정 없이 5,000까지 밀렸다가 지금 뭐 오늘 5,700까지 또 회복이 됐으니까 네. 오른 거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데 근데 하루하루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변동성인 것 같아요. 예.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예.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금융시장이 약간 어떤 점에서는 좀 과대평가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해서 특히 금융시장은 나의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집단지성이 발현이 돼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에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에 대한 어떤 통찰이 가격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현명한 예지자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이 현명한 예지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는 거기 동의하진 않습니다. 특히 지정학은 금융시장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나타나면 그걸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거고 이번에 중동전쟁이 났을 때 중동전쟁 발발 이후 뭐 D+20일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됐고 이런 식의 분석은 이제 과거에 나타났던 거를 이제 지금 비추어서 비슷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뭐 지금 상황은 아니고 한 100년 전에 20세기 초의 이제 그림인데요. 예. 다우 지수입니다. 예.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예. 1914년 7월이었죠. 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뉴욕에 전해지니까 다우지수가 단기간에 한 20% 정도 급락을 했고요. 예. 뉴욕 증권거래소가 휴장했습니다. 넉 달 동안. 그래서 저 선이 끊기는. 예,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이었는데 네. 그냥 직관적으로 야, 유럽에서 전쟁 났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넉 달 동안 주식 거래도 멈췄는데 2014년 12월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시장이 2년 가까이 강세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나중에 올라간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유럽에서 뭔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생산시설이 파괴가 되니까 예. 미국은 유럽의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야, 전쟁은 때로는 기회가 된다. 특히 우리 땅에서 벌어지지 않는 남의 땅에서의 전쟁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가졌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나고 나서의 주가거든요. 예. 39년 그 9월 1일 날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때는 1차 세계대전과는 반대로 예. 주가가 전쟁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릅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전략 후강, 2차 세계대전은 정강 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 발발 직후에 2차 세계대전 발발하자마자 주가가 올랐던 거는 1차 세계대전의 학습 효과입니다. 전쟁은 기회다. 근데 이 상황이 달랐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은 독일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막 팽창을 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결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고 그렇게 하는 뭐 진주만 공습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학습 효과로 반응했던 시장이 상황이 다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90년대 이후로 중동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오. 그리고 그 코스피와 미국의 S&P 500 지수를 그려놨는데요. 결론적으로 91년도에 그 아버지 부시의 이라크 침공, 9.11 테러 직후에 아주 중동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던 테러와의 전쟁, 또 2003년 3월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 때리러 간 거, 예. 또 작년 6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이게 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벌어졌던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 나고 시장이 전쟁 때문에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중동 전쟁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전 현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크지 않았으니까 주식시장이 영향을 안 받은 겁니다. 예. 이 네 차례의 경우가 딱 전쟁이 미국이 공격을 하자마자 거의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크게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과거에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장기화되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한번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때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코스피가 이후에 한 20% 빠졌고요. 미국 S&P 500도 한 16% 전쟁 후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됐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2022년에만 영향을 줬어요. 그 해만. 뭐 작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한국 시장 좋았잖아요. 네네네. 2023년, 2024년은 한국은 행보했지만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를 조금 일반화시켜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일단 전쟁의 당사국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우크라이나 증시 지금 뭐 폐쇄가 됐고 러시아 증시도 제대로 뭐 이제 국고 펀드만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전쟁과 지진이 조금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은 지금 시장을 읽는데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전쟁의 당사자나 지진을 당한 나라의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쟁 밖에 있는 나라 혹은 지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나라가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 공급망의 교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하. 지금 우리가 유가를 보고 또 가스 가격을 보는 것도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처럼 전쟁 당사자가 아닌 나라가 영향을 받는 거는 공급망의 교란이 되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요. 시장의 장기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2011년과 2022년,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2022년은 러우 전쟁인데요. 그때 중앙은행의 실수가 더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해로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그 해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때 아닙니까? 올렸는데 얌전하게 올린 게 아니고 급하게 올렸죠. 뒤늦게 막 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 밟았거든요. 빅 스텝. 예, 그렇게 밟았어요. 근데 이게 왜 조금 헷갈리냐 하면 가정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유가가 고금권에서 유지가 되면 올해 3분기 후반 정도가 되면 한국의 물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졌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의 원인이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긴축,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그 나라 경제의 과잉 수요에 있을 때는 긴축 정책이 정당화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과하게 쓰니 금리를 올려서 과잉 수요를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약간의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요즘 서울 시내 보면서 차가 덜 다닙니다. 기름값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닥친다 그러면 그건 경제의 과잉 수요와 상관이 없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기름값이 높아져서 살기가 힘든데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경제를 상당히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공급망 교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중앙은행이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예. 또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중앙은행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고 이 두 국면과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요. 유로존의 ECB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달에 이제 생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동일본 대지진이 생기기 전에도 대지진이 나타나기 전에도 유로존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이 경제 활동이 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다가 정상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생기니까 물가 상승률이 훅 레벨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2번 올려버립니다. 2011년 중반에. 예. 근데 2번의 금리 인상은 ECB 스스로가 야, 이 금리 인상 내가 실수했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차트 보시면 몇 달 후에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네요. 금리 뭐 몇 달 전에 올리고 낮출 거라 그러면 올리질 말지. 그러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인플레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이 나오면서 헤드라인 물가가 확 높아지니까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한 압박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건데 이때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그리스 재정 위기의 2차 재점화로 나타났어요. ECB가 긴축을 하면서 그리스의 국채금리 올라가고요. 문제가 그리스뿐만 해서 아일랜드 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도 이때 막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 공급망 교란에 따른 과잉 수요가 아니라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ECB가 잘못 생각을 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뭔가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불거지고 그게 뭐 한국이나 다른 쪽으로 나비 효과를 줬던 게 2011년의 사례입니다. 전 ECB가 금리 인상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잘못 실수를 한 거고요. 자,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도 2011년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이 직전에도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과 지금의 케이스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예. 인플레 압박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일은 이 2022년 1월 달 러우 전쟁 나기 전 달에 미국의 CPI가 전년 동월비 7%가 넘었거든요. 전년비 7%. 예, 그럼 엄청난 큰 인플레인데 그렇죠. 이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 전에 2011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6% 7% 가는데 금리를 안 올렸어요. 네. 왜 안 올렸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잉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약간 후폭풍으로 예. 동남아 같은 데서 이제 조업을 못 하면서 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거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맞아. 이 결국 공급망 교란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물건의 공급이 안 되면서 물가가 올라간 거니까 파월 의장은 아니 공급망 교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금리 올려가지고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맞냐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전 실수했다고 보는 게 공급망 교란도 있었지만 2021년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갈 때는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 경제활동 못하던 게 보복 소비를 통해서 과잉 수요로 지나고 보니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나면서 물가 상승이 또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참던 연준이 러우 전쟁 난 다음 달에 금리를 25bp 올리고요. 물가 상승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하신 빅스텝으로 막 75bp씩 올리니까 예. 금융시장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과 2022년은 전쟁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어떤 외생 변수 외에도 인플레 압박이 존재했고 전쟁이 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훅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급하게 어떤 그 긴축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한번 볼까요? 지금은 물가의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작년 하반기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 그 헤드라인이 한 3% 가다가 2월 달에 2.4%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2011년과 2022년보다 전 유의미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딱히 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을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기제지 이게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고 물가가 높아지면 저는 주식시장 조정을 받는데 전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알기 힘든 거고 전쟁을 제외하고 봤을 때 물가 인플레 압박이 2021년과 2022년보단 지금이 현저히 낮거든요. 예. 이게 시사하는 바는 유가가 높고 가스 가격이 높아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금리가 아주 발작적으로 급등을 하고 중앙은행이 급하게 긴축에 어떤 엑셀을 밟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뭐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2011년이나 2022년처럼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진폭이 컸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력을 보여준 거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판단을 전쟁은 모르지만 전쟁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히 낮다는 게 저는 지금 글로벌 주가에 어느 정도 좀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무너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네.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네. 저 말에 무슨 생각으로 저걸 쓰셨어요? 저 작은 소제목 때때로 시장은 경험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다 학습 효과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예. 지금까지 중동 전쟁에서의 학습 효과는 전쟁은 큰 영향을 안 줬다라는 건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영향을 안 준 게 아니라 예. 전쟁이 단기화 됐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줬다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과거의 중동전의 케이스는 우리가 참고 사례가 될 수 없고요. 좀 장기화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가 오히려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그때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전 작은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며칠 전에 나왔던 2월 PPI 네. 전쟁 전이고 유가 급등하기도 전인데 예상치를 갖다가 너무 뭐 한 2배 정도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 진짜 그야말로 슈퍼이커였는데 FMC 다음에 어제 순서상으로 영란은행 먼저 나왔고 그다음 20이 나왔고 네. 이제 뭐 BOJ도 했고 네. 그런데 여기가 다 뭐 동결이긴 합니다만 금리만큼은 동결인데 살짝 그 뉘앙스는 매파적이었단 말이죠. 그럼요. 지금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이 나중에 가서 실수가 될지 아니 아까 제가 또 아이디를 갖다가 메모를 못했네요. 아까 그 22에 2011년 12년 그 무렵에 금리 인상이 이제 실수였다 아니면 22의 패착이었다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리신 잠깐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만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피그스 국가들이 정상화되었을까 하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버는 것만큼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거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을 하든가 아니면은
유로존의 힘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언젠간 터질 거긴 한다고 이게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잠재된 위기를 자극하는 그런 기제로는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 특히 지금 우리가 비교의 사례로 이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CPI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PPI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약간 선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벌써 한 1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이제 관세의 효과가 예.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기에 물건이 비싸지는데 이제 보편 관세가 들어간 게 작년 8월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유통업체들이나 이제 그 기업들이 재고를 미리 이제 그 사놔 가지고 관세 부과 전에 이제 좀 일종의 리스타킹을 해놨다는 건데 예. 아마존이 이제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제 제품 가격에 정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세가 후행적으로 인플레를 자극하고 PPI를 먼저 영향을 주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후행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시나리오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한 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런 거는 좀 연속성을 봐야 되고 지금 관세 자체도 지금 일관되게 좀 부과가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종합적으로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100% 확실한 건 없는데 어쨌든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는 2011년과 2022년보다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훨씬 더는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작은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예. 최근에 금리가 좀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긴 합니다. 파란색이 뭡니까? 이게 그 2년짜리고요. 2년물이고. 빨간 게 10년물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빨간 거는 그 금년 들어서 연중 고점이 한 4.3까지 전쟁 나기 전에 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왼쪽에 러우 전쟁 발발했을 때 케이스를 보시면 러우 전쟁 때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한 2% 했거든요. 예. 그냥 단기간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3이 됐어요. 100bp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4%까지 그냥 올라가는 이게 단기간에 100bp, 200bp 아주 발작이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뭐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도 완전히 안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러우 전쟁 발발 때보다는 채권 시장이 매우 좀 평온해요. 평온하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저간에 경제 근간에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름의 채권 투자자들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 의견이 어떤 전제는 예. 이제 전쟁이 아주 뭐 어느 정도가 장기화가 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특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4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간이 뭐 6개월 이렇게 간다 그러면 파괴적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뭐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후행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이 전쟁에서 파생이 될 수 있는 전쟁을 제외했을 때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 저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한번 짐작은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느냐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번 그 당선되면 대체로 연임했어요. 그랬죠. 예, 뭐 오바마도 그렇고 했는데 예. 연임 못한 대통령이 5명이 있는데요. 이 5명이 중에 4명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포드 70년대 그야말로 포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카터한테 지고 포드를 이긴 카터도 80년대 2차 오일 시학이 있으면서 인플레가 생기니까 레이건한테 졌죠. 네. 그리고 레이건은 두 번 하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91년 걸프전 이후에 약간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때 졌죠. 그때 예. 그 클린턴에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 예, 이렇게 맞아. 조롱당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일자리 엄청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물가 때문에 바이든이 뭐 선거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물가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없이 그 선거의 증거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 때였거든요. 예. 근데 이때 코로나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매우 좀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이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기 트럼프를 제외하면은 전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89년도에 그 중국에서 나타났던 천안문 사태의 저는 경제적인 근원도 인플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87년, 88년도에 인플레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살기 힘든 어떤 그 반감이 정치적인 소요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소위 중동의 봄, 막 이집트 막 장기 집권했던 그 권위주의 정권들 넘어갈 때 예. 그때도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빵값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다 그냥 폭발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대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게 계속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수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전망에 뭐 어떤 예측의 신뢰도는 높지 않아요. 아까 말씀 지정학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건 뭐 하나의 저의 주관적인 견해인데 여기서 제가 미국의 그 금리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작년도 4월 즈음에 이때 트럼프가 이제 관세 물린다고 막 하면서 그때 미국의 금리가 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4.5%를 넘어가니까 그때 트럼프가 타코를 했죠. 손을 들어버렸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조금 덜 받고 금리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좀 적극적인 종전의 제스처가 안 나오는 건가? 뭐 어떤 측면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은 결국 전쟁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거냐? 저는 우리가 전쟁을 알진 못하지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쟁을 제외하게 되면은 인플레 압박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도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 이후 지속이 되고 있는 강세장이 구조적으로 부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 거다라는 게 뭐 저의 지금의 의견이고요. 지금 뷰시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스트 케이스.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코스피의 이제 장기 순환적인 사이클인데요. 네.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6차 약세장이 2011년도엔 5개월 동안 코스피가 한 26% 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본 대지진과 ECB의 정책 실수와 남유럽 재정 위기 짧게 좀 빠졌던 조때. 예. 근데 코스피 오기 전에. 예, 26% 밀렸어요. 26%. 요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6,300에서 한 4,600 정도가 나오고요. 이 8차 약세장이라고 해놨던 시기가 러우 전쟁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던 2022년, 2021년 하반기부터 예. 이때 한 35%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나고 한 20% 밀렸고 그 전에도 밀려서 만약에 이 정도 밀린다 그러면 6,300 고점 기준으로는 한 4,000입니다. 4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1년과 2022년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월 초에 얼추 5천 부근까지 한번 밀렸거든요. 그게 이번 국면에서의 좀 의미 있는 저점이 아닐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5천 아래로까지는 잘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뭐 단정적으로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확률도 낮고 설사 그렇게 일시적으로 오버킬이 되더라도 저는 회복이 되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까 CNBC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기사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JP 모건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쟁 장기화와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 유가 높고 그 경로는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 다우지수 30개 중에 들어가 있는 은행 2개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인데 얘들이 지금 살짝 그런 리포트를 썼다는 얘기는 벌써 저 위에서 쇼 쳐놓고 저러나 싶은데 이 와중에 또 모건 스탠리는 우리 보고 8천 간다고 이러니까 우리 코스피 보고 예. 혹시나 이 조정이 조금 깊어질 만한 트리거가 한번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대비를 하죠. 저는 뭐 그냥 물가라고 봅니다. 예, 물가가 상당히 높고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거의 비용 요인에 의한 물가 예. 상승이더라도 이제 중앙은행이 어쨌든 물가 상승의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뭐 긴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비싸져서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 힘든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리면서 긴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하드랜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저의 전망의 베이스라인과는 다르지만은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질 수 있고 그 케이스가 제가 현 상황에 비춰보면 약간 워스트라고 말한 2011년과 2021년, 22년의 조정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지난번 지금 저점 워낙 차트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저 6차 약세장이라고 했던 저 부분이 네. 아주 우리 눈에 미미합니다만 저것도 25%였네요. 네네 26% 조정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 지수 25% 빠진다 하는 그 장은 보통 이렇게 어지간해서는 잘 못 견디는데 지수가 네, 그거는 10% 뭐 이상 빠질 때는 좀 힘들어하는데 다들. 힘들죠. 그렇죠. 예. 뭐 지나고 나니 25%였지. 네, 맞아요. 뭐 그 국면에서는 뭐 이제 바닥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